제가 갑자기 주제를 두 번째로 건너뛴 게 아니고 넘어간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걸 올렸던 뭐 비트코인 위너라든지 아니면 지방 자산가들은 이제 사실 그것도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실수요가 붙어야 이제 진정한 그래서 가는 데만 가는 데가 확산이 되는 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조금 조급해질 거니까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실수요라고 하면 이제 뭐 전세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고 이번에 그 DSR이 이제 확대되는데 전세는 또 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실 올해 하려고 했다가 한번 연기했는데 또 연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연기가 된 겁니까? 그냥 이건 제가 보신 말씀. 네. 연기를 한 건 잘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장 관점에서 전세 대출까지 DSR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4.2%인데 네. 그거 DSR 넣으면 추가적으로 전세 수요가 붙어야 네. 유지가 유지가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네. 그런데 지금 DSR을 투입하는 순간 현재 전세 대출의 50% 60% 이상이요. 네. 인정소득이라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증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쓴 돈이 많으면 뭐 빚을 내던 쓰던 이런 거 안 가리고 네, 뭐 카드 사용 금액이라던가 그럼 이 사람이 빚이 많아요. 카드로 해서 카드 빚이. 네. 그거는 안 보고 많이 썼으면 대출해 줄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충격이 오죠. 이분들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가 클 거라는 거 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 DSR을 한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뭐 몇 년 차, 뭐 1년 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엔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네. 연착륙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세 대출 DSR을 안 하는 거라는 것을 던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가 방향성만 정상이니까 제시를 해야 돼. 정해주고 시장에 어떤 스피커로 어떤 시장 신호만 주면 좋지 지금 하는 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건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느낀 게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보면 네. 뭐 그렇게 비싼 동네 말고 평균으로 봤을 때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전환율이. 근데 그때 기준이 그 전세 대출 한 3.6% 정도 때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는 내렸는데 오히려 실제로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올랐어요. 예, 거의 뭐 4%를 넘어가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전환율이 높아지면 이 월세만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교수님의 의견에 이제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급격한 변화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 관리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당초 전세 대출이 차라리 2009년도에 MB 정부 시절에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됐다. 시작을 안 했더라면 전세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갔고 집값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시작이 돼 버렸어요. 네. 문제는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장에 적용이 되고 시작이 돼 버리게 되면 네. 이거를 수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뺄 수가 특히 없죠.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뭐 규제를 한다 여러 가지 뭐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전세의 실수요자 시장인데 이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결국에는 피해는 우리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거는 맞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무리 DSR을 관리하고 적용되더라도 전세 대출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네, 거고요. 부담스러울 거라고 최근에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노원구에도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분들 앞서서 말했듯이 비트코인 네. 위너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엄바은행이 있다든지. 그렇죠. 엄바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방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계동에 가 보니까 이제 거래가 전멸입니다. 너무나 조용한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하소연을 하는 게 서울 강남 집값이 올랐는데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충격파는 서울 외곽 지역들이 직격탄을 받았다. 이 지역들은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대출함도 1, 2천만 원만 움직여도 그렇죠. 영향을 근데 받죠. 은행은 네. 대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고요. DSR을 만약에 적용했다면 그 충격파는 서울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들, 수도권 외곽, 지방이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건 속도 조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분명히 직관적으로 월세를 자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럼 집주인들은 이제 은행에 바쳐야 되고
그 임차인들은 이제 그 집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내수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더 힘들어지고 최종 위너는 이제 금융권 은행이 되겠죠. 교수님이 예, 월세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전세 대출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요. 뭐 보도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늘 그렇게 나오죠. 부담된다고. 그럼 여러분 그건 일시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조금 길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전세 대출 DSR을 시행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겠죠. 당연히 수요가 주니까 대출로 하던 건데 없어지면 원금만 가지고 가면 당연히 수요가 금액이 볼륨이 작아지니까 전체 총량도 작아지니까 전세 가격은 내려와요.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가 비싸면 어디로 가죠? 전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세 가격에 맞춰서 형성되는 게 월세잖아요.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전세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월세로 대출이 안 되니까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월세로 가니까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기준점이 내려가니까 월세도 같이 내려간다. 주택가격 법으로는 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세 DSR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급하게 하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기사에서 월세로 내몰리나 부담 커져 서민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팩트다. 우리가 지금만 보면 안 된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1, 2년을 보면 청년과 무주택 세대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정책이다. 저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그 임대 형태를 가만 보면 예전에는 올 전세가 대부분이고 월세는 그냥 수익형 오피스텔 같은 걸로 최소 보증금에 월세 뭐 100 얼마, 200 얼마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7억의 전세였다면 그걸 올릴 때 전세를 올리지 않고 월세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씩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역전세가 나면 얘를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쿠션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쿠션이 생겼죠. 그러면은 그 전세가가 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드는데 이건 뭐 저의 사견일 뿐이고. 자, 그리고 일단은 공급도 중요할 건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에 30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하는 공급 정책을 가능하냐 안 하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다고 했는데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힘들어진 게 맞는 거죠.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 집값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리도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있고 국내외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기 불확실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자체가 신규 입주 물량이 직접적으로 전세 가격에 저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뭐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집주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론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반전세도 그랬고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세입자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연락 받은 것도 이제 전세 시세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5억에서 7억으로 올랐는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2억을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2억의 차익만큼 이제 월세를 올려서 이제 그런 식의 제도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점점 월세 시대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 얘기를 하는데 공급 물량 부족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도 부족하고 서울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 앞으로도 부족하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올스톱이 될 것 같아. 그린벨트 설립을 포함해서 5만 가구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목표 자체도 굉장히 저는 좀 너무 타이트했다. 달성하기 힘든 챌린지한 정책이었죠. 진짜 챌린지였는데 지금 이런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올스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기 정부에서 그 그린벨트 푸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야심차게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2027년 착공
애당초 불가능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원래 변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더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나올 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구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공 주도로 좀 예전처럼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민간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많으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저는 공급 물량은 늘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근데 구조다. 지금 뭐 지자체든 정부든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거 갑시다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아니겠어요? 비아파트라도 공급 늘려야 되는데 네. 비아파트 공급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나오게 되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저는 소멸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저는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올라갈 저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걱정을 말씀을 하는 드리고 부분은 예전에는 왜 서울에 주택 부셔가지고 빌라 올리고 해서 다 이렇게 그 빌라 전세 공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사기 이런 포비아가 생기면서 그것도 수요가 줄었는데다가 건축비가 너무 올려서 이제 남는 게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사실 신혼부부가 뭐 아파트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지만 보통은 이제 그나마 좀 깨끗하지 좀 작지만 깨끗한 이런 빌라의 전세를 살다가 그럼 주거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뭐 그 전세 아파트를 간다든지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빌라 공급이 완전히 거의 올 수 없고 뭐올 수도비더라고요. 이거는 뭐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수도 없던 이유가요. 네. 건축비가 올랐어도 네,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현재 네. 주택 가격이 그렇죠. 빌라든 아파트든 좀 넘어선 건 맞아요. 네, 너무 빨리 넘어선- 올라서. 네. 네, 급하고 소득이 그만큼 안 받쳐주고 대출 이자가 4%에서 1%, 2%로 되지 않으면 수요가 늘질 않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장기성에 대한 어떤 시장을 보셔야 되고 빌라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비아파트에 대해서 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격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약간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나오는 느낌. 예,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하나 조언드릴 게 현재 전 정부에서 그 수도권 택지 인근에만 5, 60만 호 부지를 선정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금 안 했거든요. 네. 안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 수요가 생기니까 현재 기존 시장에 있는 거 살 필요가 없고 네. 민간 분양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PF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니까 정부가 부득이하게 토지 보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해왔어요. 네. 아니 3기 신도시도 공급을 안 하는데 갑자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게 부동산 카르텔들이 움직이는 큰 그림의 한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하던 거나 잘하지 뭘 또 합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려할 부분이 하나 생긴 네.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끝난 거는 결국은 지어왔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네. 안 지은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 지어진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점에서는 물량이 폭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지점을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소유자분들이나 매수자분들은 그거를 예측하고 자산 관리나 내 집 마련, 뭐 자산 배분 조정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지금 현재 뭐 계엄령 사태, 내년에 입주물 용이나 이런 것만 보실 것이 아니고 지금 강남에 5, 6만 원, 7만 원, 주위에 3, 40만 원, 지방도 지금 미분양 이렇게 해서 밀려서 회복이 안 되는데 거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럼 토지 분상이 서울은 3기 신도시가 하나 빼고 다 됐어요. 100%가. 그럼 그거 그냥 국민 세금 들여놓고 멍 때리고 토지 네, 그냥 지금 놔둘 수 그냥 없잖아요. 놀리고 지을 있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부분을 좀 롱텀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시장이 내가 좀 쌀 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비쌀 때 파는 게 매도자 입장이고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수님, 좀 전에 그 전세 DSR 확대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세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 알고 있죠. 그거. 예, 그러면은 이번에 뭐 디딤돌 이런 것들도 네. 좀 한도를 좀 줄이는 세다고 예, 봅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그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좀 강하잖아요. 매수자나 소유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세게 쪼이지 생각할 텐데 물론 매수자, 수요자, 실소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보시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선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5억짜리가 팔려야 5억짜리를 3억에 산 사람이 2억이 남아서 8억짜리로 가고 그렇죠. 8억짜리를 산 사람이
뒤에 사람이 와서 사주니까 이걸 10억, 11억에 팔아서 넘어가고 이게 순차적으로 강남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분양을 갖다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7억, 8억에 받았던 분들이 아까 그 수도권에서 받은 분들이 넘어오니까 이게 15억 되니까 15억 팔고 나니까 갭이 사익이 생기고 내가 5억 더 보태서 강남 진입 요번에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뒤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 대출이 줄었어요. 거기다 반공제, MCI, MCG 없애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고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정부가 너무 극해가 내려가면 또 살려주겠지만 이 패턴으로 가면 자 금액이 5억에서 5억을 대출받는다 그러는데 이미 5천이 빠져요. 네. 그럼 볼륨상 벌써 10% 다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10% 하방 요인이 있겠죠. 그 와중에 심사를 또 강화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80% 폭을 70% 줄였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시장을 갖다가 연착륙이 되는 거로 던졌지만 혹시 더 내려갈까 봐 걱정하면서 던진 정책이거든요. 경착륙 쪽으로 약간 밀 수도 있는 그런 네, 거다. 그 밀리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지금 던지면서 왜 자유라라는 이름을 던지고 동시에 가는 게 투트랙이 이게 너무 꺾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정책 자금 놔두고 그러면 여기서라도 민간에서 지금 자유라로 풀어줘. 아까 얘기하시면 뭐 어디는 또 조건부 푼다 그러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금융이나 금감위에서 어떤 패턴을 보시면 다 막는다고 공고를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자율화를 맡기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5개 시중은행이 있으면 4군데는 다 안 해요. 근데 이 한 군데는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투자자, 투기자들은 가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시니까 그냥 시장이 내려온다고 판단하는데 그럼 조건부 전세 대출도 4군데가 안 한다. 다 막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또 풀어놔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수익이 줄잖아요. 수익이 주니까 뭐래요? 중도금 대출금리 더 받게 해줄게 풀어줍니다. 네, 다시 실제로 한번 지금 배울 수 있게. 눈천중에 올랐잖아요. 네. 이런 플레이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기조는 정해진 거예요. 무슨 기조? 대한민국 가계부채 심각하다. 네. 소비가 계속 추정. 이거 나중에 제조업도 망하고 다 망한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거기에 공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예전에 그런 시절이 오기에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이 너무 높다. 네, 너무 많은 건 조정이 되면 다시 좋은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조심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레버리징이 꼭 필요하다. 네, 근데 네,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접했던 게 이래서 하느니 이제 이날을 갔구나.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이제 저도 그렇게 집값 안정이나 가계 부채는 이제 한도로 제어를 네, 하고 맞아요. 금리는 더 이상 안 내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렇게 바톤 터치를 좀 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금리보다 한도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금리 조금 올라도 이자 조금 더 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소장님은? 한도 중요하죠. 한도 중요한데 올해 이제 9월부터 네. 이제 추석 지나고 네.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정부 기조도 그렇고 그렇죠. 은행 창구들도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최근에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네. 이게 정책 기조가 7, 8월에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물론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는 큰 명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이제 차갑게 식고 있는데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그냥 찰랑찰랑 흘러가면 괜찮은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경착륙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경착륙으로 가서 진짜 언더슈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기조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그 거고 한도는 다시 풀면 되는 거죠. 또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사실 7, 8월, 한 8월, 9월에 영업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뭐 창구 지도를 하든 대충 문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새해가 되면 리셋이 되고 이제 다시 또 영업 실적을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서울 집값 안정이 돼야 되니까 올해는 대출 영업을 우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자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디딤돌 대출 규제를 7, 8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으나 내년에 경착륙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이런 규제 강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텀도 길고 여파도 그렇습니다. 크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디테일하게 한도와 예외 상황 그리고 자율성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연착륙으로 가게 하면 차라리 좋을 거는 같은데 지금까지는 네. 그게 좀 유효한 전략이었는데 이제 변수들이 또 생겨버렸으니까요. 트럼프 네. 불확실성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또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사실 신도시 이런 거 쉽지 않으니까 서울에 이제 빌라 같은 거 좀 완화를 좀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그 썩은 빌라를 사놓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 이게 한동안 이게 진리처럼 받아들여 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유효한지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내집 마련을 플랜을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좀 괜찮을지 어떤 사인이 나오면 좀 움직이면 좋을 건지 두 분이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네. 표현 중에 좀 이거는 그 제가 좀 오해하지 마시고 네. 표현 중에 이제 썩은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네. 빌라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저 서울에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썩은 빌라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야 재건축을 하려면 오래된 좀 썩어야 빌라, 빨리 오래된 되니까. 오래된 노후 빌라가 빌라. 맞는 네. 것 같고요. 노후 빌라 하겠습니다. 그 오래된 빌라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다 묶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래서 모아타운이 선정된 지역은 일단 후순위로 두셔야 되고 모아타운이 안 된 지역 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은 물론 정부하고 저 서울시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가 있는 지역들을 자꾸 포함해 가지고 가야지 이게 효율성이 있다 보니까 땡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이 지금 좀 약간 장기화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주민들 동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진도가 잘 하겠다는 나가는데. 많은데 진도가 나가는 데가 별로 네네.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신통도 뭐 마찬가지고. 난항들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지금 말씀 주신 불확실성의 어떤 요건들 때문에 이 오래된 빌라의 모아타운 대상을 아파트를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게 매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이 되면 아 지금 모아타운에 꼭지인 것들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처럼. 그러면 아파트 사기에는 부담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계시다라면 그 빌라들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다운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 가격이 다운되는데 안에 계신 전세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은 바로 안 내려오니까 그 시점이 속칭 얘기하는 갭 투자의 어떤 기본이 맞잖아요. 네, 갭이 줄어드는 기간. 네, 줄어들 때 네. 그때 이제 그 동네 지역이 아 내가 10년, 15년을 봤을 때 네. 충분히 앞으로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도 요새 많거든요. 서초 가면 50세대짜리 아파트 많아요.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라는 의식들이 생겨서 대단지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돌아보시면은 가로주택 정비 지역이 서울에 많거든요. 네. 아 그럼 여기가 잘 진도가 안 나간다 모아타운이. 네. 그럼 언젠가 깨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데는 준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깨지면 내려오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신통도 해제가 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빌라 가격이 뭐 8억까지 원위치 갔다가 되고요. 갑자기 맞아요. 5억이 되고 맞아요. 그 실망 매물을 줍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네, 네, 말씀을 네. 주신 것 같고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수님 의견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오래된 노후된 빌라 투자는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죠. 사업이 네. 무산될 수도 있고요. 뭐 2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없는 돈 네. 없어도 내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기당했다 돈 생각하고 그냥 묻어놔. 장기 그냥 뭐 우리 청약 통장 넣듯이 그냥 네.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그런 돈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한다면 사실 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은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떨어질 때 집을 사고 싶어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7년, 10년 후에 우리 보통 실수요자들은 평균 7년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7년, 10년 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우상향 어느 정도는 우상향을 합니다. 실거주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요. 오른다면 오른다고 못 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길게 보고
실거주 목적이니까 살짝 떨어지고 조정이 되더라도 잘 살면 괜찮으니까요. 살다 보면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장고 있다. 끝에 악수 둔다. 장고 끝에 악수 둘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수요자들, 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네. 좀 길게 보고 셀링 타임, 바잉 타임보다는 셀링 타임을 좀 고민해서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주택이었다가 이제 집을 사 보니까 뭐 가격을 떠나서 사는 과정에서도 이게 실수요잖아요.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싸게 사고 싶고 마음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산 날부터 오르면 좋고 그거는 뭐 사람 마음은 인지상정인 것 똑같습니다. 네. 같은데 사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한도는 자꾸 줄고 금리 내려간다고 하더니 내가 은행 찾고 가니까 여름에 3.6%라고 했는데 지금 4.1%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불안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려고 했더니 이 전문가분들은 내년 힘들다라고 하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일단 그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집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사시면 심리적 안정감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이제 감사드리고 오늘 경제 DMZ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